이틀 전인가요? 그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국가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찍어내는 그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수차 썼습니다만은 라스트 리조트,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IMF 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튼튼한 국가 재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가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국가 재정을 이번에 513조의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이 국가 재정을 쓰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저는 재정을 확대해서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가 재정을 쓰는 방식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취업자 수만 보더라도 작년 10월에 비해서 41만 9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41만 9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데 대해서 이 정부는 이게 굉장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된 것 같이 계속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60세 이상이 41만 7천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에 불과 2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9.5%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입니다. 60세 미만은 겨우 2천 명이 증가한 겁니다.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수는 취업자 수는 60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30, 40대 취업자 수는 20만 명이 감소를 했고 제조업 취업자 수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달 말에 발표된 비정규직 86만 7천 명의 증가가 바로 이런 통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과 청와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모두 나서가지고 비정규직 증가 중에 35만에서 50만 명 가까이는 이거는 작년에 정규직이었는데 통계조사 방식, 질문 하나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런 가짜 뉴스를 정부 책임자들이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 건 진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지상욱 의원님과 이렇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장 하는 차상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서울대 AI 대학원을 설립하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AI 대학원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우리 5년, 10년, 뭐 20년, 30년 후에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인재를 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은 경쟁률이 6대1 되도록 많이 몰리는데 교수를 정작 뽑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15명의 교수 중에 이 차상균 교수가 미국에 가서 미국 서부에 동부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교수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고 겨우 지금 2명, 15명 중에 2명을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없어서 학생을 뽑아도 못 가르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혁신 투자에 이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거기에 재정을 쏟아붓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0세 이상의 근로자 거기에 당장 취업자 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는 당장 다음 달에 취업자 수, 올해 취업자 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생각도 없고 그런 정부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도
저는 이번에 예산 심의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는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98조 2의 상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행정부가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 내용에 위반하는 그런 행정입법을 할 경우에 국회가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 국회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행정입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이 법을 고치기 위해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당시 대통령께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때 이제 그 국회법 개정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상당히 정말 격세지감이 듭니다만은 이 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 시행세칙, 불령 이런 거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법을 보면 늘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생각이 납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5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현행유지 포함해서 5가지 안을 내놓고 국회에 던지는 거는 이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단일화를 가져와야 되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못하더라도 21대 국회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중에 저는 그 중에 어뜸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100점짜리는 못 됐지만 저는 50점 이상은 되는 개혁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 개혁안으로 30년 동안 37조 원 또 70년 동안 333조 원의 국민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 국회가 협력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이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